한국, 그런 나라에서 철도를 만든다고? 저는 클레어 마틴입니다. 프랑스 교통부에서 철도 전략 자문관으로 일하고 있죠. 47살이 되도록 유럽 철도 기술의 우수성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특히 아시아 기술에 대해서는 깊은 편견이 있었어요. 과거 베트남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업과 협력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부품 국산화율이 낮고 기술력도 부족하다고 판단했거든요. 이번에 세네갈 정부가 다카르에서 생루이까지 고속철도 건설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총 길이 270km, 사하라 사막 인근의 혹독한 환경을 통과하는 노선이죠. 세네갈 교통부 장관 아마두바는 이전 프랑스 식민지라는 인연으로 우리에게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마틴 자문관님,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철도 건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기술 자립을 위한 첫걸음이에요. 아마두바 장관의 말에서 진지함이 느껴졌습니다. 세네갈은 지금까지 대부분의 인프라를 외국 기술에 의존해왔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완전한 기술 이전과 현지 기술자 양성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저는 파리에서 다카르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어요. 아프리카의 혹독한 기후와 모래바람을 견뎌낼 수 있는 기술은 유럽만이 가지고 있다고 말이죠. 특히 프랑스의 떼제베나 독일의 이체에는 수십 년간 쌓인 노하우가 있으니까요. 다카르 공항에 내렸을 때 섭씨 42도의 뜨거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고속철도를 운행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모래가 기계 부품에 들어가면 고장이 나기 쉽고 극한의 더위는 냉각 시스템에 무리를 주거든요. 세네갈 교통부에서 마련한 환영 만찬에서 여러 나라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독일 지멘스의 한스 밀러,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의 다나카 히로시, 그리고 뜻밖에도 한국 현대로템의 박도헌 부장도 있었어요. 박도헌을 보는 순간 베트남에서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때도 한국 기업들은 좋은 조건을 제시했지만 결국 핵심 기술은 외국산이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죠. 아마두바 장관이 말했습니다. 이번 계약의 핵심은 기술 이전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철도를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번 경쟁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네갈 교통부 회의실에서 본격적인 제안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유럽 철도 기술의 우수성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아프리카 대륙에서 유럽의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할 수 있는 순간이었죠. 가장 먼저 독일 지멘스의 한스 밀러가 나섰습니다. 그는 이체 기술의 장점을 자신 있게 설명했어요. 우리 이체는 시속 320km로 운행 가능하며 독일 전역에서 검증된 기술입니다. 안전성과 신뢰성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죠.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이 이어졌습니다. 독일 철도망의 정시 운행률, 안전 기록, 그리고 유럽 전역으로 확산된 성공 사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하지만 기술 이전 부분에서는 애매한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기술 이전은 계약 체결 후 구체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다만 핵심 기술의 경우 보안상 제약이 있을 수 있어요.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의 다나카 히로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칸센의 50년 무사고 기록과 지진 대응 기술을 강조했지만 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한 입장을 보였어요. 일본의 철도 기술은 매우 정교합니다. 현지 기술자들의 수준을 먼저 평가한 후 단계적으로 이전을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프랑스 떼제베를 소개할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떼제베는 세계 최초의 상용 고속철도입니다. 1981년부터 운행을 시작해 40년 이상의 노하우를 축적했죠. 특히 지중해 연안의 더운 기후에서도 안정적으로 운행되고 있어요. 세네갈 측 관계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지중해 기후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희망적으로 들렸던 것 같아요. 저는 계속해서 프랑스 기술의 우수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모로코 고속철도 건설에도 참여했습니다.
북아프리카의 기후 조건을 이해하고 있죠. 기술 이전 역시 충분히 논의 가능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술 이전 범위를 묻는 질문에는 역시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어요. 핵심 부품의 제조 기술이나 설계 도면은 여전히 협의 대상이었거든요. 아마두바 장관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각국 대표들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정말 우리가 스스로 열차를 만들고 고칠 수 있게 해주실 건가요? 아니면 계속 부품을 수입해야 하나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답변하기 어려웠습니다. 핵심 기술을 모두 이전한다는 것은 유럽 철도 산업의 경쟁력을 포기하는 것과 같았거든요. 우리는 여전히 기술 공급자로 남고 싶었어요. 회의실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박도헌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나라 대표들과 달리 그는 메모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무언가 다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무슨 수를 써봐야 유럽의 기술력과 경험을 따라잡을 수 있겠어요? 마지막 발표 순서가 된 박도헌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한국 철도 기술이라고 해봐야 프랑스 떼제베 기술을 기반으로 한 KTX 정도였으니까요. 게다가 최고 속도도 시속 305km로 유럽 기술보다 느렸거든요. 박도헌은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대신 단순한 자료 몇 장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한국의 기후 지도가 나왔어요. 저희 한국은 여름에는 섭씨 40도까지 올라가고 겨울에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갑니다. 사계절이 뚜렷하고 습도도 높죠. 또한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와 미세먼지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마두바 장관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세네갈의 기후 조건과 비슷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박도헌이 계속 말했습니다. KTX 이음은 이런 극한 환경에서 15년간 운행되어 왔습니다. 모래 폭풍이 불어도 폭염이 와도 한 번도 운행을 중단한 적이 없어요. 속도보다는 안정성에 집중했거든요. 그는 실제 운행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정시 운행률 94.8%, 고장률 0.02%. 숫자만 봐도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기술 이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국도 결국 제한적인 답변을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박도헌의 답변은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모든 기술을 공개하겠습니다. 설계 도면부터 제조 공정, 유지 보수 매뉴얼까지 전부요. 세네갈 기술자들이 직접 한국에 와서 6개월간 연수를 받으시면 됩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조건을 제시하는 나라는 처음 봤거든요. 세네갈 측 수석 기술자인 이브라힘 디알로가 손을 들었습니다. 정말 핵심 기술까지 모두 공개해 주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박도헌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세네갈에서 생산한 열차를 다른 나라에 수출할 때 저희와 협력해 주시면 됩니다. 기술을 혼자 독점하는 것보다 함께 발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이브라힘 디알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즉석에서 질문을 쏟아냈어요. 열차 바닥 부분의 모래 필터는 어떻게 설계되어 있나요? 냉각 시스템은 몇 도까지 견딜 수 있죠? 브레이크 패드는 모래바람에도 괜찮은가요? 박도헌은 모든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심지어 휴대폰으로 한국 본사에 전화를 걸어 실시간으로 기술 데이터를 확인해 주기도 했어요. 저는 점점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이런 개방적인 태도는 유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핵심 기술을 이렇게 쉽게 공개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아마두바 장관이 말했습니다. 박 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은 처음이에요. 저는 박도헌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중년 남성이었지만 그의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달랐어요. 기술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나누려고 했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과연 한국의 제안이 진짜일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 로비에서 한스 밀러와 마주쳤습니다. 독일 대표는 어제 박도헌의 발표를 보고 상당히 당황한 모습이었어요. 클레어, 한국 놈들이 미쳤나 봐요. 핵심 기술을 다 공개한다니 저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망하게 되어 있어요. 한스가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긴장되었습니다. 유럽 철도 산업이 아프리카에서 밀려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후에 세네갈 교통부에서 추가 회의가 열렸습니다. 각국 대표들에게 최종 제안을 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프랑스 본사와 긴급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본부장님, 한국이 모든 기술을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도 조건을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파리 본사의 피에르 듀랑 본부장은 단호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핵심 기술 공개는 우리 산업의 자살행위예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기술 공개 없이 어떻게 세네갈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회의가 시작되자 한스 밀러가 먼저 나섰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조건에서 가격을 20% 낮추겠습니다. 대신 독일에서 세네갈 기술자 100명을 6개월간 교육시켜드리죠. 상당한 양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일본 대표 다나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칸센 기술의 일부를 단계적으로 이전하겠습니다. 1차로 운전 기술, 2차로 정비 기술, 3차로 제조 기술 순서로요. 아마두바 장관이 물었습니다. 3차까지 가려면 몇 년이 걸리나요? 대략 15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세네갈 측 관계자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15년이면 너무 긴 시간이었거든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프랑스는 모로코 프로젝트 경험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맞춤형 기술을 제공하겠습니다. 가격도 경쟁력 있게 조정하고 현지 고용도 늘리겠어요. 하지만 역시 기술 이전 부분에서는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본사의 지시 때문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박도헌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어제와 똑같은 조건을 반복했어요. 저희 제안에 변화는 없습니다. 모든 기술을 공개하고 세네갈이 완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회의 후 세네갈 측은 내부 회의를 가졌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기다리면서 불안한 마음이었어요. 다른 나라 대표들도 마찬가지로 초조해했습니다. 이브라힘 디알로가 복도로 나와 저에게 말했습니다. 마틴 자문관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프랑스 기술은 정말 훌륭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기술 의존이 아니라 기술 자립이에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프리카를 계속 의존적 관계로만 생각해왔던 것 같아요. 1시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네갈 교통부 위원회의 투표 결과는 한국 12표, 프랑스 4표, 독일 2표, 일본 0표였어요. 아마두바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한국 현대로템과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술 파트너십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박도헌 부장님께 감사드려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럽이 아프리카에서 패배한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호기심도 생겼어요. 한국이 정말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계약 체결 3개월 후 저는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세네갈 정부에서 한국의 기술 이전 과정을 모니터링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었어요. 프랑스와 세네갈의 오랜 협력 관계를 고려한 결정이었죠. 저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과연 한국이 정말 모든 기술을 공개할까요? 아니면 결국 핵심 부분은 숨기고 있을까요? 서울역에서 KTX를 처음 타봤습니다. 외관은 떼제베만큼 세련되지 않았지만 실내는 깔끔했어요. 무엇보다 정시에 출발해서 정확히 정시에 도착했습니다. 현대로템 의왕연구소에서 40명의 세네갈 기술자들을 만났어요. 이브라임 디알로를 비롯해서 젊은 엔지니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2개월째 연수를 받고 있었어요.
박도헌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마틴 자문관님, 환영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기술을 전수하는지 직접 보시죠. 첫 번째로 간 곳은 차량 설계실이었어요. 컴퓨터 앞에 앉은 세네갈 기술자 압둘라 카네가 열심히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사막용 필터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모든 설계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압둘라가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로 핵심 설계 도면이 공개되어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기밀 자료를 외국인에게 보여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옆에서 한국 엔지니어 김성호가 설명했습니다. 세네갈의 모래는 한국 황사보다 입자가 더 굵어요. 그래서 필터 구멍 크기를 조정해야 합니다. 압둘라 씨가 직접 설계를 수정하고 있어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전수받는 것이 아니라 세네갈 기술자가 직접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었거든요. 다음으로 간 곳은 제조 현장이었습니다. 세네갈 기술자 파티마 디옵이 한국 기술자와 함께 알루미늄 차체를 용접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하지만 한국 기술자들이 인내심을 갖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는 품질 기준을 맞출 수 있어요. 파티마의 용접 기술을 한국 품질관리사가 검사했습니다. 합격 판정이 나왔어요.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몇 개월 만에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다니요. 점심시간에 이브라힘 디알로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브라힘 씨, 정말 모든 기술을 공개해 주나요? 네, 정말 놀랍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질문하면 한국 본사 기술자들이 직접 와서 설명해줘요. 이런 개방성은 처음 경험해봅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제가 승객 안내 시스템 개선안을 제시했어요. 세네갈은 여러 부족 언어를 사용하니까 다국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바로 개발팀에서 검토해 주었습니다.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이런 식의 협력은 제가 알던 기술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단순히 기술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개발하고 있었어요. 오후에는 연구개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세네갈 기술자들이 한국 연구진과 함께 사막 환경 테스트를 하고 있었어요. 섭씨 50도의 고온 챔버에서 부품들이 견딜 수 있는지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세네갈 기술자 우스만 디아가 말했습니다. 이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직접 사막용 부품을 설계할 예정이에요. 한국에서 배운 기술을 세네갈 환경에 맞게 응용하는 거죠. 그날 저녁, 저는 호텔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접근 방식은 정말 특별했어요. 기술을 독점하려 하지 않고 진짜 파트너로 만들려고 했거든요. 한국에서의 연수가 끝날 무렵, 저는 현대로템의 특별한 시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왕연구소 지하에 있는 극한환경 테스트 센터였어요. 이곳에서 세네갈용 KTX의 마지막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박도헌이 저를 안내하며 설명했습니다. 이 시설에서는 영하 40도부터 영상 60도까지 모든 기후를 재현할 수 있어요. 세네갈의 사막 환경도 완벽하게 구현 가능합니다. 거대한 챔버 안에 KTX 이음 한 량이 들어가 있었어요. 모니터에는 실시간 온도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섭씨 52도, 세네갈 최고 기온보다도 높았어요. 이브라힘 디알로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어요. 실내 온도는 24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술자 이현우가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세네갈용으로 특별히 개발한 이중 냉각 시스템이에요. 외부 온도가 55도까지 올라가도 실내는 쾌적하게 유지됩니다. 다음 테스트는 모래폭풍 시뮬레이션이었어요. 거대한 팬이 미세한 모래 입자를 차량 전체에 분사했습니다. 30분간 계속된 테스트 후 차량을 점검했어요. 세네갈 기술자 파티마 디옵이 직접 필터를 확인했습니다. 와, 정말 깨끗해요. 모래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도헌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필터 시스템은 압둘라 씨가 설계에 참여했어요.
세네갈 모래의 특성을 반영해서 개선한 결과입니다.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정말로 세네갈 기술자들이 설계에 참여했다니요. 2주 후 드디어 첫 번째 열차가 세네갈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다카르 항구에서 그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봤어요. 거대한 화물선에서 흰색과 파란색으로 칠해진 KTX가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수백 명의 세네갈 시민들이 모여들었어요. 아이들은 신기한 듯 열차를 바라보며 소리쳤고 어른들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아마두바 장관이 감격에 차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세네갈 철도 역사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직접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고속철도의 첫걸음이에요. 열차가 임시차고로 이동한 후 세네갈 기술자들이 즉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이브라임 디알로가 팀을 이끌며 체계적으로 모든 시스템을 확인했어요. 전기 시스템 정상, 브레이크 시스템 정상, 에어컨 작동 확인. 한국에서 6개월간 연수받은 덕분에 이들은 이미 숙련된 기술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도헌은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굳이 개입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압둘라 카네가 자신이 설계에 참여한 필터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설계한 대로 정확히 제작되었네요. 이제 정말 우리 기술이 된 것 같아요. 다음 날 첫 번째 시험 운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카르에서 TS까지 80km 구간이었어요. 저도 시험 승차에 참여했습니다. 오전 10시, 세네갈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시속 200km로 가속하는 동안 실내는 시원했어요. 창밖으로 사바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중간에 갑자기 모래바람이 불어왔어요. 하늘이 누렇게 변하고 시야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긴장했지만 열차는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않았어요. 운전실에서 세네갈 기관사 모하메드 니앙이 차분하게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필터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모래바람 정도는 문제 없어요. 1시간 30분 만에 TS에 도착했습니다. 정확히 예정 시간이었어요. 모래바람 속에서도 정시 운행을 해낸 것입니다. 그날 저는 일기에 썼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정말로 아프리카 환경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첫 시험 운행이 성공한 지 일주일 후 진짜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세네갈 정부는 본격적인 상용 운행 전에 최악의 조건에서도 안전성을 확인하고 싶어 했어요. 마침 그때 사하라 사막에서 불어오는 하르마탄 계절풍이 시작되는 시기였습니다. 하르마탄은 서아프리카에서 가장 혹독한 기후 현상이에요. 섭씨 45도의 뜨거운 바람과 함께 엄청난 양의 모래가 몰려옵니다. 시야는 100m도 안 보이고 모래 입자가 모든 기계 부품에 침투하죠. 아마두바 장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날씨에 정말 운행해도 될까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박도헌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미 한국에서 모든 테스트를 마쳤어요. 실제 환경에서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솔직히 불안했어요. 아무리 테스트를 했다고 해도 실제 사막의 모래 폭풍은 다른 차원의 문제였거든요. 혹시 사고라도 나면 한국 기술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었어요. 오전 8시, 다카르역에서 출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바깥 기온은 이미 섭씨 42도였어요. 하늘은 황갈색으로 변해 있었고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습니다. 세네갈 기관사 모하메드 니앙이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6개월간 연수받은 덕분에 그는 이제 완전히 숙련된 기관사가 되어 있었어요. 모든 시스템 정상입니다. 출발 준비 완료. 객차에는 세네갈 정부 관계자들과 언론사 기자들이 탔습니다. 저도 긴장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으로는 모래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습니다. 열차가 출발하자마자 진짜 시험이 시작되었어요. 시속 150km로 가속하는 순간 거대한 모래구름이 열차를 덮쳤습니다. 창밖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열차 내부는 놀랍도록 조용했습니다. 에어컨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고 모래 한 톨 들어오지 않았어요. 압둘라 카네가 설계한 필터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루피스크 지역에서 대형 모래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람 속도가 초속 20m를 넘어섰어요. 운전실에서 이브라힘 디알로가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기관사님, 모래 폭풍 구역에 진입합니다. 속도를 줄이시겠어요? 모하메드 니앙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아니요, 계속 가겠습니다. 시스템을 믿어봅시다. 정말로 무모한 결정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열차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개발한 중량 중심 설계와 바람 저항 구조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정시성이었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열차는 정확히 시간표대로 움직였어요. 중간 정거장인 TS의 정시에 도착했고 승객들의 승하차도 문제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세네갈 언론사 기자 파티마 사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이런 날씨에도 유럽의 지하철보다 정확해요. 최종 목적지인 생루이에 도착했을 때 모든 승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총 270km를 2시간 45분 만에 주파했어요. 예정 시간보다 단 3분 늦었을 뿐이었습니다. 열차에서 내린 후 기술진들이 즉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파티마 디옵이 차체 하부를 확인했어요. 필터에 모래가 조금 쌓였지만 전혀 문제 없어요. 설계대로 작동했습니다. 압둘라 카네가 전자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모든 센서가 정상이에요. 모래가 전혀 침투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두바 장관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마틴 자문관님, 이제 확신이 서네요. 한국 기술은 정말 우리에게 맞는 기술이에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프랑스 본사에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아프리카 환경에서 완벽하게 입증되었다고 썼어요. 더 이상 편견을 가질 이유가 없었거든요. 상용 운행이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세네갈의 변화를 지켜보기 위해 다시 다카르를 방문했어요.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길에 이미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곳곳에 KTX 광고판이 보였고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고속철도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다카르역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었습니다. 현대적인 대합실에는 승객들이 북적이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모든 운영이 세네갈 사람들의 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영무원 알리 디알로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마틴 자문관님, 오랜만이에요. 저희 철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세요. 그는 자랑스럽게 운행 통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정시 운행률 96.2%, 승객 만족도 94%. 유럽의 어떤 철도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치였어요.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다카르 대학교에 철도공학과가 신설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이브라임 디알로가 겸임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철도 전문가를 직접 양성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배운 기술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거죠. 철도공학과 일기 학생 20명은 모두 우수한 성적의 공대생들이었어요. 이들은 졸업 후 세네갈 철도청에서 일하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정비창도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건물 안에서 세네갈 기술자들이 열차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파티마 디오비 팀장이 되어 20명의 정비사를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웬만한 고장은 모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부품도 70%는 현지에서 생산합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변화였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모든 것을 수입에 의존했던 세네갈이 이제는 대부분을 자급자족하고 있었거든요. 가장 놀라운 소식은 따로 있었습니다. 세네갈이 이웃나라인 말리와 기니에 철도 기술 수출을 추진한다는 것이었어요. 아마두바 장관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기술을 이제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 나누려고 해요. 우리도 기술 공여국이 되는 겁니다.
저는 감동받지 않을 수 없었어요. 1년 전만 해도 기술을 받기만 하던 나라가 이제는 다른 나라에 기술을 주는 위치까지 올라왔으니까요. 압둘라 카네를 만났을 때는 더욱 놀랐습니다. 그는 이제 세네갈 철도청의 연구개발 팀장이 되어 있었어요. 지금 사막용 경량 열차를 설계하고 있어요. 한국 기술을 기반으로 하되 완전히 아프리카 환경에 특화된 열차입니다. 그가 보여준 설계도는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기존 KTX보다 20% 가벼우면서도 모래폭풍 저항성은 더 뛰어났습니다. 내년에는 프로토타입을 제작할 예정이에요. 성공하면 아프리카 전체에 수출할 계획입니다. 박도헌도 여전히 세네갈에 머물며 기술 협력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조언자 역할만 하고 있었습니다. 세네갈 기술자들이 이미 저보다 뛰어난 아이디어를 많이 내놓아요. 제가 배우는 것이 더 많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생루이까지 KTX를 다시 타봤어요. 6개월 전 모래폭풍 속에서 탔던 그 구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날씨가 좋아서 창밖 풍경을 제대로 볼 수 있었어요. 사바나를 가로지르며 달리는 하얀 열차를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어요. 세네갈이 기술 자립을 이룬 상징이었죠. 열차 안에서 어린 승객 하나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커서 기차 만드는 사람이 될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기술 이전이란 이런 것이구나. 단순히 기계를 파는 것이 아니라 꿈과 가능성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 마지막 줄을 썼습니다. 빠른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만든 가능성이다. 세네갈의 KTX는 기술 파트너십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프랑스도 변해야 한다고. 기술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방식으로 말이죠. 한국이 보여준 진정한 파트너십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세네갈의 꿈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그들이 만들어갈 미래가 정말 기대되었습니다.